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고문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희망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만 거짓된 희망은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든 상황으로 밀어넣는다는 의미인데요. 저는 수년 동안 희망고문을 당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모든 걸 다 포기한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경험했던 기가 막힌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대학생이 되자마자 나갔던 과팅에서 만난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둘 다 아직 대학생 신분이었지만 결혼을 서둘렀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였어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창피하지만 제가 혼전 임신을 했거든요. 애가 애를 가진 셈이었죠. 딸 가진 부모님이라면, 아니 아들을 가진 부모님이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갓 20살 된 자식을 통해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저희 엄마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어머 세상에 이 소리만 반복하시면서 울먹이셨어요. 아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선 한숨만 푹푹 내쉴 뿐이었죠. 저는 부모님 눈치를 보며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한참을 끙끙대며 주먹으로 가슴을 치던 엄마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쩔 생각이야? 남자의 부모님도 아셔? 지금쯤 재원이한테 들어서 아실 거야. 엄마 미안해. 아, 내 팔자야. 내가 널 대학에 공부하라고 보냈지 헛짓거리 하라고 보냈어? 세상에, 이제 겨우 20살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애를 가져? 네가 제정신이야? 지금까지 반항 한 번 안 하고 잘 크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 아, 진짜 미치고 발딱 뛰겠네.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악을 쓰며 화를 내던 엄마와 달리 아빠는 입을 꾹 다문 채 한숨만 내쉬었어요.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낫지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가 평소에 저랑 장난도 잘 치시고 엄마보다 잔소리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는 딸이랑 둘이서 동네 치킨집에서 치맥도 할 수 있다고 좋아하실 정도로 저와는 부녀지간이자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오히려 말을 안 하니까 더 무섭고 겁이 났어요. 한참을 입을 꾹 다물고 계시던 아빠는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내일 그 녀석 집으로 데리고 와. 냉랭한 목소리에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희 집에서 이 난리가 나고 있을 때 남편 집에서도 저희 집과 마찬가지라고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여자애라 부모님이 손찌검은 하지 않으셨지만 남편은 어머님과 아버님께 꽤 많이 맞은 모양이었어요. 다음날 만나보니 얼굴에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너희 아버지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 얼굴을 때리냐? 딴 데는 괜찮아. 내가 잘 피해서 채로는 한 대도 안 맞았어. 얼굴은 멱살을 잡히는데 피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맞은 거고. 근데 넌 괜찮아? 혹시 맞진 않았어? 난 당연히 안 맞았지. 근데 재원아, 우리 아빠가 너 오늘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지? 우리 아빠가 막 무섭고 그런 분은 아니긴 한데 혹시 올 수 있어? 남편은 분명히 겁을 먹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맞닥뜨려야 할 일이라며 오겠다고 했어요. 그 모습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제 겨우 청소년을 벗어난 사내아이가 그래도 남자라고 제 앞에서 담담한 척하던 그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이 앞섰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이 귀여운 남자한테 호통치고 주먹까지 날리진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아빠는 차분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어요. 아이는 낳을 건지 아닌지,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지, 현실적인 것들을 말이에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남편은 군에 입대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아직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고 군입대를 해야 하니 자신이 제대할 때까지
저를 좀 맡아달라는 부탁까지 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자네 부모님한테 허락부터 받고 와. 훗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만약 남편이 애를 지울 거라고 대답했다면 그 자리에서 흠씬 패주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어린 놈이 그래도 자기 여자랑 자식을 지키려는 모습이 가상해서 어떻게든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고 말이죠. 이런 저희 아빠와는 달리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특히 시할머니께서요. 시할머니께서는 실질적인 집안의 실세였어요.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이어받으신 시할머니는 워낙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회사를 전보다 더 키우셨고 카리스마까지 있으셔서 회사와 집안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시할머니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사주 때문이었어요. 제가 남편 잡아먹는 사주라나요? 그 말을 저한테 대놓고 하시는데 황당해서 한숨만 났어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걸로 결혼을 반대하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임신까지 한 마당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은 안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는 낳아라. 낳아서 우리 집으로 보내. 우리 집신데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잖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아라. 이게 따지고 보면 다 널 위한 일이야. 남자야 애 하나 딸린 거 흠도 아니지만 여자는 다르잖니. 애 딸린 처녀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 그러니 학교부터 휴학하고 주변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애 낳아. 병원비랑 위자료는 내가 섭섭찮게 쥐어줄 테니. 시할머니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와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들도 무척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아버님이 나서서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애를 낳아서 달라뇨. 멀쩡한 여자의 인생 망칠 일 있어요? 어머니 손녀라면 그러라고 하시겠냐고요. 절대 안 돼요. 결혼을 하든 애를 지우든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어머님. 비록 애들이 철없이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나서서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야죠. 어떻게 애 인생을 망치게 해요. 그리고 요즘엔 사주 같은 거 안 따져요. 왜 유명한 연예인 부부도 궁합이 그렇게 안 좋았지만 지금까지 인꼬 부부로 잘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애 나오기 전에 결혼식부터 치르는 게. 뭐? 결혼식? 누구 맘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쟤는 우리 집에 못 들인다. 내 손자 잡아먹으래를 어떻게 집에 들여?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할머니께서는 말을 자르시며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궁합 때문에 헤어졌다는 얘기를 인터넷에서 썰처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21세기에 사주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부모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엄청 화를 냈어요. 아니 그 놓친 내가 노망이 들었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남의 자식한테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애는 뭐 우리 애 혼자 만들었어? 자기 손자가 몸 함부로 굴려서 이 사단이 난 건데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딴 소리를 해. 뭐? 남자한테는 자식 하나 딸린 건 흠도 안 돼? 훅 키고 있네 정말. 그러게 이 기집애야. 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런 짓을 해선 그딴 소리를 들어?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애까지 만드냐고. 아, 내가 아주 너 때문에 내 명에 못 죽어. 네가 내 명줄을 당긴다고. 엄마는 엄청 화가 났는지 한참씩이나 시할머니 욕을 했어요. 아빠는 아빠대로 씩씩대며 당장 재훈이 부모님을 만나 단판을 짓겠다고 당장 전화하라고 성화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저는 왠지 가슴 따뜻해졌어요. 역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댁에서 시할머니한테 험한 꼴을 당할 땐 세상 끝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나한테 함부로한 시할머니한테 욕을 해주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지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어리긴 했던 것 같아요. 타들어가는 부모 속은 생각도 않고 고작 그런 거에 신이 났으니 말이에요.
결국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저희 두 사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일단은 어떻게든 자식들 앞날을 먼저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셨어요. 아버님은 시할머니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본인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냐고 하시면서 일단은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 저는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괜히 시할머니랑 마주쳤다가 싫은 소리 들을 거 뭐 있냐고 하시면서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라서 저는 남편이 제대하기 전까지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은 남편이 제대한 뒤에 하기로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둘 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시할머니께서 강경하게 반대도 하고 계셔서 식을 올린다 해도 순탄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제대할 때까지면 출산 후 몸도 추스릴 시간이 돼서 그리 나쁘지만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태고 지난 일주일간 몰아닥친 일로 신경을 많이 쓴 참이라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아버님 차를 빌려서 남편과 함께 춘천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모처럼 교회로 나와 바람을 쐬서 그런가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춘천에 도착한 우리는 닭갈비도 먹고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도 들렀어요. 그리고 해가 진 뒤에서야 국도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려는데 그때 사단이 나고 만 거예요. 마주오던 덤프트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그대로 저희 부부가 타고 있던 차를 덮쳤고 그 바람에 저도 남편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고 만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부모님이 제 침상 옆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아빠도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고가 날 때 에어백에 가슴을 세게 부딪혀서 그런가 말을 하려고 하니 가슴 쪽에 힘이 안 들어가서 힘겹게 겨우 물어볼 수 있었어요. 엄마, 재원이는? 그런데 그 말에 엄마랑 아빠가 뭔가 눈빛을 나누더니 얼른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민경아, 너 갈비뼈가 부러져서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아무 말 말고 쉬어. 그래도 다행인 게 뼈만 몇 군데 부러졌을 뿐 장기 손상은 없다니 뭐니. 뼈는 3주만 지나면 다 붙는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딴 생각 말고 푹 쉬어. 알았지? 제가 궁금한 건 내 상태가 아니라 남편 상태인데 엄마는 자꾸 걱정 말라는 말만 하면서 쉬라고만 하셨어요. 그런데 링거에 수면제라도 섞인 건지 이상하게 자꾸 졸리고 잠에 취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그러다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면 엄마는 제 말에 대답도 않고 엉뚱한 말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 화를 냈어요. 재원이 어딨냐고. 그러자 그제야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시는 거예요. 민경아, 재원이가 말이야.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그 녀석이 마지막까지 널 살리자고 핸들을 틀었던 모양이야.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애가 깨어나질 않는구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남편이 있는 병실로 가려고 했지만 엄마가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너 가도 못 만나. 재원이 할머니가 널 병실에 들여보내 주시겠니? 안 그래도 하나뿐인 손자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 병실까지 찾아와서 몇 번이나 난리를 치셨나 몰라. 이제 뱃속에 애도 없겠다. 엄마는 순간 하던 말을 멈추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뱃속에 애가 없다니. 설마 우리 아기 잘못된 거야? 그런 거냐고. 민경아, 어쩔 수 없었어. 그 큰 사고가 났는데 아직 안정기에도 안 든 애가 어떻게 버티겠니? 네 잘못 아니야. 그의 명줄이 거기까지였던 거라고 생각하자.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누워. 갈비뼈 제대로 붙이려면 움직이면 안 돼.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힘으로 막아섰어요. 정신 좀 차려 이거사. 재원이가 너 살리자고 지 몸까지 던졌는데 네가 이러면 재원이 노력이 뭐가 되니? 일단 몸부터 추스려. 그리고 나서 다음 일을 생각하라고. 나라고 지금 마음이 편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재원이랑 뱃속에 아기 생각하면 가슴이 꽉 죄는 것 같다고.
민경아, 이번 한 번만 엄마 말 좀 들어줘.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급기야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에 가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랑 부모님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얼굴만 보고 나올 수 있었죠. 머리를 비롯해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걸 보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사실에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우리 아기도 못 지켰는데 남편은 날 지키자고 만신창이가 돼서는 의식도 돌아오지 않는 상태니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시댁 식구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남편을 보고 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도 주변 눈을 피해 남편을 보러 병실로 갔는데 침상이 비어있더라고요. 간호사한테 물어보니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실에 돌아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글쎄 신호만 갈 뿐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재원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민경아, 이제 그만해. 아침에 재원이 엄마를 만났는데 너희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하더라. 재원이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없는 모양이더라고. 병원에서도 더는 손 쓸 도리가 없나 보더라. 병원을 옮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거야. 그러니 이제 재원이는 잊고 너도 너 살 생각을 해. 이미 끝난 인연 연연해 할 거 뭐 있니? 그러니 잊자. 우리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엄마의 말이 마치 제 가슴에 날아드는 비수 같았어요. 사고가 난 지 열흘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의식이 없는 남편을 이대로 잊고 살라니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는 못한다고 재원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고함도 지르고 사정도 해봤지만 저희 부모님조차도 재원이가 어디로 이송해 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환자 개인정보라서 말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고요. 부러졌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거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저는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동기들한테 연락해 남편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다들 남편이 사고를 당한 것조차 알지 못하더라고요. 집까지 찾아갔지만 이사가고 없다는 말만 인터폰을 통해 전해들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집 근처에서 3일 밤낮을 지켜봤지만 남편 그림자는 물론 식구들 얼굴조차 볼 수 없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어디론가 팍 사라지고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 학교에 복학했는데 참 잔인하게도 나와 남편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전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잘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남편의 과 동기들한테 전해 듣기로 남편 부모님이 학과실에 오셔서 직접 자퇴서를 냈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신락 같은 끈도 모조리 끊어져 버린 셈이었죠.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더는 남편과 함께했던 그 대학 교정을 다시 밟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해 유학길에 올랐고 이모가 계신 호주에서 대학에 다니게 되었어요. 사람들 말로는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고 하지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일상이 이어졌어요. 다 끝난 인연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남편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죠. 남편과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된 이후로 연애는 생각도 않고 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남편이 아닌 누군가를 받아들일 공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자. 그래서 훗날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떳떳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이 자기 자신을 던져 구해낸 내 목숨이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서 잘 살아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면서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와 회사에 취직해 자리를 잡기까지 저를 지탱해준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생사도 알 수 없는 남편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 희망의 의지에
지난 10여 년을 버텼고 조금씩 남편의 존재가 희미해져 갈수록 하루하루가 버겁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사라진 삶은 그 자체가 지옥 같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사고가 난 거예요. 퇴근길에 불법 과속 차량에 치여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손과 얼굴에 약간의 찰가상과 오래전 사고로 다쳤던 다리에 금이 간 정도였어요. 그래도 일단은 깁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정형외과로 내려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남편과 똑같이 생긴 의사가 있지 뭐예요. 의사 가운에 수놓아진 이름은 달랐지만 제 눈에는 남편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의사한테 다가가 이름을 불렀죠. 재원아, 이재원! 그러자 의사는 멀뚱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재원아, 너 재원이 맞잖아. 나 민경이야. 조민경. 너 정말 나 모르겠어? 너 땡땡대학교 땡땡과 이재원 맞잖아. 난 널 한 번에 알아보겠는데 넌 왜 나를 못 알아봐? 우리 그날 춘천으로 놀러 갔다가 사고 나서. 그래서 넌 한동안 의식도 없이 지냈잖아. 정말 기억 안 나? 눈앞에 서 있던 의사는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제 말에 눈썹이 움찔거렸어요.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뭔가 떠올리려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멍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쪽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땡땡대학 땡땡과를 나온 건 맞아요. 예전에 쓰던 이름도 이재원이 맞고요. 학부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다쳐서 3년 정도 기억에 공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만났던 분이 아닌가 싶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깁스를 마친 저는 그날 의사와 따로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 여러 정황을 따져가며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를 설명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헤어진 지 정확히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사고 후 남편은 한동안 의식이 없다가 뒤늦게 깨어났고 안타깝게도 사고 후유증으로 3년가량의 기억을 잃게 되었다고 했어요.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포함돼 있었던 거죠. 1년 넘게 재활을 한 남편은 다시 복학을 했고 할머니 권유로 이름을 바꿨다고 했어요. 평소 미신을 신봉하는 할머니께서 자신이 큰 사고를 당한 게 이름 때문이라며 당장 바꿔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아마도 제가 남편을 못 찾도록 일부러 손을 쓴 게 아닌가 싶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 동기를 통해 남편이 자퇴했다는 거짓말하게 한 것도 시할머니 짓이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로부터 손자를 철저히 떨어뜨리려 노력했던 시할머니는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결혼까지 하려 했던 사이고 제가 자신의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다는 얘기를 들은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사고로 아이가 유산이 되고 그 후로 제가 자신의 생사도 모른 채 11년을 고통 속에 살았다는 사실에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11년 전 제게 느꼈던 감정은 떠올리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함께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이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마치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편하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라도 다시 자기랑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려던 순간 다시 처음부터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셈이었죠. 30대가 돼서 다시 만난 남편과의 연애는 20살의 풋풋한 감정과는 달랐지만 또 나름의 설렘과 신선함이 있었어요. 만났던 시간보다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사이 가치관도 정립되고 새로운 버릇도 생겨서 그런 건지 예전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는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더불어 20대의 연애와 30대의 연애는 확실히 달라서 만날 때마다 매 순간이 새롭고 즐겁더라고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그랬을 거예요. 남편은 이전 연애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이번 연애가 마음에 들었던 거라고 해야겠네요. 반년 가까이 연애를 하던 우리는 금세 결혼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저야 한번 결혼할 뻔했던 사람인 걸 알기에 갑작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전 상황을 기억 못하는 남편으로선 좀 파격적인 선택인 셈이었죠. 만나서 며칠 만에 연애를 시작하고 사귄 지 반년 만에 청혼까지 했으니 말이에요. 이거든 저거든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우리 두 사람은 인연은 인연이라는 거였죠. 그렇다고는 해도 결혼을 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먼저 양가 부모님이었죠. 저희 부모님만 해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멀쩡히 살아서 잘 살고 있었다는 걸 아시면 고맙고 반가운 마음 이전에 배신감이 먼저 드실 게 뻔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오래 봐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남편과 그 가족에 대한 반감이 클 테니까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제가 껄끄럽게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록 결혼을 반대하시던 시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시할머니를 통해 제 사주가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는 얘기를 들은 데다가 실제로 남편이 저랑 같이 있다가 사고를 크게 당했던 터라 찝찝한 마음은 분명 있으실 테니까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높은 산이라고 생각한 시댁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제 등장에 역시나 시부모님은 놀라셨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둘이 만나고 있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민경이 네가 유학 떠났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후로는 우리도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 그런데 어떻게 니들이 다시 만난 거니? 우리 재원이는 그때 기억이 없어서 널 찾았을 리 없고. 혹시 민경이 네가 그동안 우리 재원이를 찾았던 거니? 어머님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게 물으셨어요. 아무래도 당신 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사주를 가진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탓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된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분의 마음을 진정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 둘이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궁합이었죠. 엄마, 오늘 우리가 어디 다녀온 줄 아세요? TV에도 자주 나오는 철학관에 다녀왔어요. 우리 궁합 보려고요. 할머니가 그러셨다면서요. 민경이가 남편 잡아먹을 사주라고. 그런데 오늘 가서 물어봤더니 철학관 선생님이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냐고 화를 내시던걸요. 그리고 우리 둘이 결혼하면 아주 잘 살 거래요. 뭐라더라? 하늘에서 이어준 천생연분이라던걸요. 정 못 믿어오시면 엄마가 다른 곳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데 제 생각엔 말이죠. 따로 안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치고 한번 헤어졌다가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만 봐도 우리 둘은 인연은 인연인 거니까요. 남편의 말에 시부모님은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30 넘은 아들이 결혼하겠다는데 정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무당 말 한마디에 휘둘린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결국 아버님이 먼저 결혼을 찬성하시면서 시댁에서는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가장 큰 산인 저희 집에 가게 되었어요. 긴 시간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라 쉽게 결혼을 허락하실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달라붙어 보자 생각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미리 집에 결혼할 사람이랑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려놔서 그런지 엘리베이터가 저희 층에 서자마자 음식 냄새가 확 풍겨오더라고요. 사윗감이 인사 온다고 엄마가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게 뻔했어요. 이렇게 기대하시는 걸 보니 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엔 긴장이 많이 되는지 입술에 자꾸 침을 바르더라고요.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나 봐요. 그러면서도 이러는 거 있죠. 어차피 한 번은 맞닥뜨릴 일인데 해봐야지 뭐. 민경이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신기하게도 그 말과 표정은 11년 전 그때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런 묘한 기분으로 남편 손을 잡고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섰고 우리 두 사람을 보신 부모님은 예상대로 경악하셨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재원이 네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니? 엄마는 보고도 못 믿겠다는 듯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제 남편을 구석구석 살피셨어요.
진짠가 아닌가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아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빠진 표정으로 휘청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얼른 몸을 받쳐드리지 않았다면 머리를 다치실 뻔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풀리셨던가 봐요. 한참을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남편을 살피시던 부모님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놀란 부모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단 물을 가져다 드리고 차근차근 그간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남편이 기억을 잃은 상태라는 것까지 모조리요. 그러자 엄마는 제 남편의 손을 덥석 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 남편에 대한 미움이 클 줄 알았던 저희 부모님은 저희 예상과 달리 오히려 미안해 하셨어요. 니들 사고 났을 때 말이야. 재원이 네가 우리 민경이 살리려고 핸들을 틀었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 남의 자식이 생사를 오가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 자식 생각이 더 앞서더라고. 아줌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지금까지 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하루아침에 네가 사라졌다고 민경이가 울고 불고 하는데 애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늘 마음속으로 네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살아있을 줄이야. 잘 왔다.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너한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미안하다. 우리 민경이 살려줘서 고맙고 그런 너한테 진작에 고맙다는 인사도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 그래도 이렇게 다시 내 사위가 되겠다고 와줘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겼다 싶다. 내 자식 살려준 은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갚으마. 살아줘서 고맙다 재원아. 생각지 못한 부모님의 환대에 남편도 저도 많이 놀랐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지난 11년간 헛된 희망으로 가슴속이 다 타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히 남아있던 불씨가 이번엔 제대로 불을 지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20살 때 우리 두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양가 부모님께 모든 걸 의존해야 했지만 지금은 우리 손으로 집도 구하고 살림도 채워 넣을 수 있어서 더 뜻깊은 결혼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예쁜 5월의 신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남편은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술과 담배도 끊고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적같이 찾아온 우리 부부의 두 번째 결혼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